네, 안녕하세요. 과학독 장슬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곳,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상상이 펼쳐지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또 다양한 과학적 감수성까지 기를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하면 흥미진진, 신기반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우리 박물관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우선 굉장히 반가운데요. 박물관 소개를 신기반기, 또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과학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말하고 싶은 박물관은 굉장히 이제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곳. 그러면서 인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 이곳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과학자분들께서는 박물관, 어떤 박물관 제일 좋아하세요, 박사님? 이 박물관 종류가 많은데 항공우주박물관이 또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달나라에 갔다 왔던 아폴로 11호 그 우주선서부터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첫 번째 비행했던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가보면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참 아주 저로서는 신기했고 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하면 국내에도 사실 여러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주로 역사 문화에 관한 공공박물관들이 역사 문화에 관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고 아마 자연사에 관련된 박물관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고 특히 저는 이제 과학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과학관도 큰 틀에서는 다 이제 박물관으로 분류하니까 이 과학관은 또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공공과학관이.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도 청소년들은 과학관도 굉장히 유익한 곳이지만 이 자연사 박물관도 공공 섹터에서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떤 박물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해외 가게 되면 뭐 국내도 그렇지만 박물관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요. 두 개의 박물관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하나는 뮌헨에 있는 도이체 뮤지엄이라고 독일 박물관인데 그게 독일 과학관입니다. 근데 그 독일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의 뿌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던 출발점이 됐던 증기기관들이요. 그게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 가동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총 연장이 한 17km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하루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며칠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이 독일하고 스위스의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프리드리사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호수로 보덴자 호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세계 최초의 비행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행선을 만든 사람이 채플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박물관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비행선이 그냥 그 풍선처럼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엔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늘로 뛰어 올릴 생각을 했을까? 엔진을. 네, 그 쇠를 그렇게 보면서 와, 정말 그 우리들은 그러한 새로운 그 생각들을 별로 못 해왔던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박물관의 이름에 물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물건을 정시해야만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박물관에 있으면 이것이 오래되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 박물관이 세운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그 표본들을 전시했는지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표본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과거 역사 이러면은 뭐 이게 화석이 1억 년이냐, 뭐 10억 년이냐, 아니면은 보통 이제 그 우리 유물들이 5천 년이냐, 1천 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노는 그런 것들 갖다 놓고 어린이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현대 파인 아트 뮤지엄, 뭐 이렇게 그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 이런 데는 지금 그 작가들이 활동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그 전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박물관의 성격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거기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 유물, 표본이 이제 다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다는 거죠. 많다는 네, 종류가 많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아까 이제 그 스위스, 독일, 그다음에 스미소니언 이런 데는 아주 다양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박물관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근데 저는 아까 사실은 우리 그 대표님께서 스위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스위스에 그러면은 베른 자연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특별한 박물관이에요. 설립되게 된 계기가 그 벨이라고 하는 그 개입니다. 이 개가 1800년에서 1814년까지 살았는데 스위스는 그 산세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 40명을 구한 개입니다. 이 개가. 그래서 이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연사 박물관인데 이제 지금은 230개의 동물 그 표본을 가장 많이 유럽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고 정말 저는 신나고 자랑스럽게도 이 스위스의 베른 자연사 박물관하고도 그 MOU를 맺고 와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박물관의 이제 기원을 우리가 보통 그 이집트의 프톨로메이 왕이 이제 그 수집한 책이나 그다음에 그 대단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모아놓고 관련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박물관에서는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이제 연구하고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이 기원으로 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산업혁명이죠. 영국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중교통 수단이 그 전기기관차로 아주 크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공업이나 가내공업에서 이제 동력을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박람회가 박물관을 만드는 아주 그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이 박람회와 함께 이제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래된 박물관의 역사를 보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51년에는 그 수정궁 대박람회라는 거가 이제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첫 번째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그것이 기초가 돼서 또 그 빅토리안 앨버트 박물관, 그다음에 대형 박물관, 과학관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물관 쪽에서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박물관 그러면 영국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박물관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시초가 되어져 있어서 박물관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박물관 역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박물관 이야기 듣기만 해도 거기 안에 있는 유물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재밌는데요. 우리 세계 3대 박물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지 박물관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엄청 유명한 유물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조금 소개해 주세요. 아,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소개를 아니, 못 세계 해요. 이제 3대 박물관을 네. 대형하고 그다음에 에르미타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 꼽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세 개를 좀 더 넣고 싶습니다. 런던, 그 영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두 개를 다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해서 그 46억 년의 역사,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주 항공 그랬을 때는 또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스미소니언 이제 인스티튜션을 좀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개의 박물관에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할 얘기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3대 과학관, 그게 결국 박물관인데 과학의 그렇죠. 성격이 짙은 거죠. 그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 그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 그쪽하고 스미소니언하고 그다음에 뺄 수 없는 게 독일의 도이치 뮤지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세 개가 또 과학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자연사에 관한 그런 박물관들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주로 전시하나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공룡은 상상의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공룡을 본 적이 없고 책에서만 그 조금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연사 박물관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네.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를 희망을 찾아야 하는 곳은 우주인데 그럼 우주는 또 어떤 모양인가? 그래서 우주의 탄생, 그다음에 지구의 역사에 관한 좋은 표본을 가지고 이곳을 오는 유치원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재미를 이제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그 전시를 할 것 같아요. 지구로 말하면 땅속, 네. 땅 위, 하늘.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네. 저는 이제 이 그 과학관을 특히 그 자연사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자체가 타임머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갈 수가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과학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과거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건지 하는 그 미래까지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무한히 많은 상상력을 키우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이제 바로 이런 그 박물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힘이 있는 나라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기술로 국력을 경쟁하듯이 박물관도 약간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국력이 좋은 나라들에서 박물관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박물관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제가 그 소련에서 소프트닉 인공우청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수월성과 탁월성에 대한 교육을 박물관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정말 그 실제로 표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기간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그 과학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다투어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염원이 다 과학 기동에 계시는데 자연과학 분야에 우리가 노벨상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 슬기 민족입니다. 정말 그 외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그 과학 기술을 그 8세기의 성덕대왕 신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동대학로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굉장히 과학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저는 다른 방면으로 박물관을 하니까 살펴봤더니 이렇게 과학문화의 대중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수가 그 나라의 자연과학 분야의 노벨상의 수하고 비례합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많은 그 OECD 국가 좀 앞선 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박물관을 앞다투어 많이 만들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박물관은 일종의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독특한 케이스는 좋지는 않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것만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다 우리 거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과학의 어떤 기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박물관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대개 이제 그 18세기에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수집품을 왕궁에다 전시한 것이 이제 박물관의 시작으로 대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자료에 하면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 황제 이럴 때 그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었고 사실은 우리 그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의 기원을 어떻게 볼까 하는데 이제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항가 박물관을 우리나라의 그 현대적 의미의 박물관의 기원으로 처음으로 볼 건가. 근데 이제 명칭부터 저는 이왕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화시키는 이왕가라는 박물관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보는가. 근데 일단은 그 역사적으로는 보기를 해서 100주년 기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이 수집이고 보존이고 전시고 교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 그럴 때 교육을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주권을 찾은 후에 만들어진 국립박물관을 기원으로 할까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그 학대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냥 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명칭 이왕가 박물관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시에 아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조선박물관이라든지 이랬을 텐데 일제시대 일본 그렇죠. 사람들이 이름을 이왕가 박물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뭐 고종이 그걸 이왕가 박물관이라고 만들었을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박물관 자랑 좀 해주세요. 그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은 일단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을 그대로 다 곤충 채집, 식물 채집, 그다음에 뭐 암석, 광물, 화석, 그다음에 야외 공룡들이 굉장히 그 모형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발굴해 온 진본 그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그 브라키오사우루스 청운이라는 공룡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와 하고 그쵸. 들어와서 막 신나고 좋아하고 제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공룡이 멸종되는 그 끝까지 살았던 네. 공룡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발굴해 왔고, 아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물관의 이 자료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표본들이 다 와 있어야지만 한 곳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것만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이 나왔는데요. 박물관 가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좋은데 박물관에 가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걸음을 하기가 시간을 내서 맞습니다.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박물관을 좀 더 재밌게 즐기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네. 저는 이제 박물관 학을 하고 또 이제 박물관인으로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정말 막 가고 싶고 만나는 장소 뭐 이런 곳으로 박물관을 절대로 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그 발표 하나를 했는데 박물관은 원스톱 쇼핑 센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핑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거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사는 것도 쇼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백화점처럼 물건도 사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수월 관음도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생활의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일반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문객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너무 지금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정말 다 알고 있듯이 너무나 지금 문제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어른들을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이분들에게 어떻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줄까? 그러면은 건강이 우선 중요하니까 운동, 그다음에 건강 음식,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갔는데요. 미술관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미술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하고 있지? 근데 이제 한참 미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그럴 때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직업을 갖고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학생들이 아주 그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거구나, 원하는 거구나를 알아내서 그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직업 교육, 미래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취업도 잘 되고 미래 전망이 있나 하는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이거구나. 이랬을 때 박물관은 언제나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에 즐거움, 위안의 위락의 장소이구나 해서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박물관 전문인이 꼭 많아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물관이 이제 전문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계획 세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이제 그 재정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싸우지 마시고. 그 박물관이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는 한 번 가다 보면 거기 전시돼 있는 거를 다 봤다. 뭐 이제 맞아요. 뭐몇 시간을 써서 다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갈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박물관이라는 게 제가 이제 다른 데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체험을 할 수 있고 뭐 이래야 노인도서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다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꾸 전시 내용도 뭐 새로운 바뀌어야 되고, 기획전, 네. 특별전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참 운영이
쉽지가 않고 전문가들이 박물관에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그 이제 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아까도 뭐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파리에 가면 우리 루블 박물관은 누구나 아는데 저는 이제 좀 과학관 같은 게 파리에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 파리 북동쪽에 빌레트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 네, 거기에 유명합니다. 과학산업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길 한번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노인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봤던 거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수학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수학을 갖고 박물관을 하고 있는 거는 난 못 본 건데 수학관이 있어갖고 수학 가장 쉬운 거 우리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네, 합과 같다. 아이고. 이거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거기다 물이 이렇게 돌면서 요 물이 싹 들어가서 합쳐지면 하나로 합쳐지고 이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 막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뭔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농업에 대한 체험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니까 노인서부터 어린이까지 이렇게 손잡고 오는 그리고 저분들이 일회성은 아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딱 들어서 이 박물관이 이렇게 돼야 계속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들어요. 과학관이나 박물관이 네. 그 가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배우면 치매가 없어진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예. 아마 이제 그 계룡산에 놀러 갔던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좀 들려서 치매 치료도 좀 하고 맞아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이 박물관에서 아주 소중한 거를 제가 얻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 있는 그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그 옛날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 총이 그냥 이렇게 통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니 저게 복잡한 건데 다 없어지고 그 통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게 전체인지 전체라면은 저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저게 총 역할을 했는지 사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화약 무기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상당히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한번 경주박물관에 갔는데 네. 이 양재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위가 있거든요. U자 형태로 생겨가지고 예쁜 가위. U자 형태로 생겨가지고 네. 끄트머리만 이렇게 누르면 되는 아주 심플한 그 가위가 있는데 경주박물관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위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라 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산업이 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양재하는 사람들이 그걸 수입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박물관 같은 데서 그 양재 같은 거 가르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 박물관하고 고객의 관계가 이게 닭하고 달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박물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기획 전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박물관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하나씩 그렇게 보는 재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대덕단지 같은 경우가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과학 대덕단지 자체도 하나의 박물관으로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를 접해도 그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과학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는 좀 음력설이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유년이 밝게 되는데요. 올해 그런 개인적인 다짐, 소망이 있으시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오늘 우리가 뭐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박물관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특히 뭐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는 그런 교육과 체험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난해를 겪었으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고 과학계도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알파고의 그 선풍이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상당히 무섭게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참 답답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상력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소년들도 미래의 인공지능을 같이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이런 해로 좀 1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담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석훈 대표님은 어떤 덕담 해주시겠어요? 우리들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덕담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 주권이 제대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주권이 지켜지고 또 본인들도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 관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 박물관을 곧 찾아올 아이들에게 찾아왔던 아이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과학기술, 인문, 예술 모든 것이 다 있는 자연사 박물관. 그래서 우리 자연사 박물관을 사랑해 주시는 후원 회원이 1만 명이 달성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믿으며 기원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신 시간 과학톡. 오늘은 과학 꿈나무를 키우는 산실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동통신사는 이젠 속도 전쟁을 넘어서 손안의 개인 비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에서 5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왔는데요. 이동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KTV 김가연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오늘 과학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험 있는 크기의 육중한 무게. 벽돌폰이라는 별명이 붙은 최초의 휴대전화입니다. 이래봬도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다는데요. 벽돌폰에서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 손에 들린 건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죠. 벽돌폰에서 출발해 스마트폰까지 우리 생활을 뿌리째 바꿔버린 건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이동통신은 사용자가 이동하는 중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휴대전화가 대표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인데요. 휴대전화, 즉 셀룰러 시스템은 서비스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 셀로 나누고 셀마다 기지국을 세워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이동통신은 1946년 자동차용 전화가 개발되며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가 개발된 건 1973년의 일입니다. 1980년대 들어 휴대전화와 1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됐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음성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 통신 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된 건데요. 디지털 통신은 아날로그와는 달리 음성을 0과 1로 된 디지털 신호로 바꿔 전송합니다. 1세대보다 통화 품질이 안정되고 속도는 10배 빨라졌는데요. 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 음악 감상, 게임 등 전화기 이상의 기능으로 휴대전화에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휴대전화는 아직 전화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3세대 이동통신과 함께 휴대전화는 주머니 속 컴퓨터로 진화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고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유심칩입니다. 유심칩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카드로 유심칩을 바꿔 끼우면 어떤 단말기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이동통신보다 속도는 100배 빨라졌고요. 훗날 사물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4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자유로워지고 인터넷 속도는 3세대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70배 빨라졌는데요. 2010년대 들어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었던 것도 4세대 이동통신 덕분입니다. 흔히 LTE를 4세대 이동통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LTE는 성능상으론 3.9세대입니다. 진짜 4세대 이동통신은 LTE 어드밴스드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묶어 LTE보다 최고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20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LTE보다 무려 1000배나 빠르고 데이터 전달 지연 시간을 1000분의 1초 이하로 줄여낸 기술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으로 홀로그램과 입체 영상이 실현될 전망인데요. 블루마블 같은 세계 일주 게임을 거리에서 3D 입체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톡도 톡톡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 주변 물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 변화에 똑똑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차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세대 아날로그 통신과 4세대 LTE 어드밴스드의 속도 차이는 14만 배. 하지만 발전하는 데는 70여 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또 다른 70년 뒤, 우리는 몇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